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50강은 2m가 넘는 공자의 키, 공자 모습인데요. 오늘부터는 그 철학자의 일신상의 얘기들, 외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을 꾸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4대 성인의 그 외모도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신은서판이란 말이 유명하지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당나라 태종 때 나온 말이고, 이제 전설적인 공자의 외모를 살펴보고 좀 독특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모와 관련해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실수한 공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공자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9가지를 살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공자는 시간인 관과 차례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은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 태종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바로 등용하지 않고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4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기준으로 인물됨을 평가한 후에 관리로 등용했다고 그래요. 당 태종은 이름이 이세민으로서 이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크게 진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52세 나이로 죽은 왕입니다. 자, 신은서판이 뭘까요? 신은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외모와 건강, 풍모를 가리키는데 단정한 몸가짐이라든가 온화한 얼굴색, 어는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말하죠.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거기에 정직하고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신은 서는 글서자죠. 글씨, 글솜씨와 지식 수준을 또 인문학적 교양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원서판 마지막 판은 판단한다는 거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이 4가지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나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먼저 얼굴과 풍채를 보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한 8, 90%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누구든지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입사 시험 때는 반드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CEO는 관상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도를 넘다 보니 빚을 내어서 성형수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을 연구할 때도 공부할 때도 철학자들의 외모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자부터 살펴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체구가 당당했다고 그래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컸는데 구척 6촌 이걸 갖다가 오늘날 미터법을 하는 사람이 2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장인, 크단 사람이죠. 긴 사람. 부친 승량을 한 사람은 본처인 노나라 여자 시시 사이에서 9명의 딸만 얻었는데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백에서 아들 맹피를 얻었는데 다리가 불구였던 데다가 어려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승량월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64세가 넘어서 안징제라고 하는 여인과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낳은 아들이 바로 공자였습니다. 제가 공자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안징제의 나이는 겨우 16세였고 또 무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야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숭양을은 키가 10척이나 되고 힘이 장사했는데 노나라의 군대가 성 안에 포위되려는 찰나에 위로부터 내려다치는 성문을 두 손으로 떠받쳤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올 정도로 몸집도 크고 힘이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무녀다 보니까 무녀들 사이에서 공자가 성장을 하는데 제사 지내는 흉내가 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6명의 아이들 중에서 돗자리 가운데 선 이 아이가 공자인데 제사장인 것처럼 모자를 쓰고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몸집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크고 얼굴빛도 검었는데 이것은 바로 주인공을 상징하는 고대 화가들의 그 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전설적인 공자의 용모인데요. 공자의 눈은 크고 길며 이마는 앞으로 높게 나와 황제의 모습이요. 황제는 이제 중국의 그 전설적인 그 제왕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황제가 아니고 황제, 누르 황자를 쓰죠. 황제의 모습이요. 팔은 길고 등은 거북이 모양이며 키는 9자서치로 크다. 베이징대 리링 교수에 의하면은 당시 성인들의 평균 키가 160cm였던 데 비해서 공자의 키는 221cm였다.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자의 몸 둘레는 아오바름이라 되고 아을은 뭐예요? 사람이 팔을 최대한 벌렸을 때 그 팔의 길이 보통 나무 그를 말할 때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오바름이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신화 수준이죠. 앉으면 용이 서린 것 같고 일어서면 견우성을 대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공자는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는데 기원전 553년에 안징제가 니구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2년 후에 공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너무 늙어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기도를 올렸던가 봐요. 그래서 낳고 보니까 정수리 한쪽이 혹처럼 튀어나오고 다른 한쪽은 움푹 패여서 마치 니구산의 구자처럼 구 언덕 이렇게 파였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산동성에 있는 니구산의 현재 모습인데요. 이게 움푹 파였어요. 그래서 공자 이름이 구인데 이 구라고 하는 것도 언덕구에서 니구산에서 따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 이마 가운데가 니구산처럼 파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또 공자는 입술이 다소 두텁다는 그런 그 설도 있고 치아가 삐뚤빠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대 미의식과는 조금 다른 현실적인 그런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니구산, 서원이라고 하는 편말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 공자는 성인의 풍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은 강물과 같아서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의미하고 이마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붉어져서 앞으로 푹 튀어나왔는데 요님금의 이마를 닮았다고 그래서 성인다운 면모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넓고 윤택하며 주름이 없어서 이것도 길상, 아주 그 좋은 상으로 간주가 됐고 팔은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그래요. 키가 크니까 팔도 길었겠죠. 그래서 팔의 길이가 길어서 무릎을 스치면 스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천자가 될 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등은 거북이나 곰처럼 두텁고 거북이나 곰처럼 등이 두텁고 둥그스름했다. 이것도 관상학적으로 길하다고 간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외모는 단순히 아름답다기보다는 성인으로서의 비범함과 기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모습입니다.
자, 외모와 관련해서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가 실수한 공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 제자 중에 담대자와 제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는 외모가 흉한 이 담대자오보다 말이 고상하고 외모가 잘생긴 제어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담대자오는 이름은 멸명이지만은 자오가 이제 그의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동시대 인물인데, 공직 생활 중에 공부가 아니면 절대 윗사람 관저에 가는 일이 없고, 아무리 급해도 지름길, 요즘 말하면 이제 형경 편의주의라든가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용 부봉이라고 해서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게 붙는다. 그래서 이제 아부꾼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걸 풍자한 건데, 담대자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공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자오는 스스로 물러나 수행을 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가 3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공자는 용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좌우를 잃었다고 한탄했다는 거죠. 반면에 재현은 공문 10철,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10명의 제자에 뽑히기도 했고, 언변이 뛰어나기도 했지만은 자주 경망스러운 가벼운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스승한테 혼이 났는데, 공자가 야단을 치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버르묵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할 수 없듯이 쓸모없는 너를 어찌하면 좋겠냐 하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는 사람 마음은 험하게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데 대한 이제 후회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재현은 나중에 제 나라의 제사항으로까지 출세하지만은 난을 일으켰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됨됨이를 알려면 9가지를 살피라고 했는데요. 충성하는지 알고 싶다면 멀리 심부름을 시켜보라. 공경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까이 두고 써보라. 능력을 알고 싶다면 번거로운 일을 시켜봐라. 지혜를 알고 싶다면 갑자기 질문을 해봐라. 신용을 알고 싶다면 급한 약속을 해보라. 얼마나 착한지 알고 싶다면 재물을 맡겨보라. 돈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대개가 그렇죠. 절을 알고 싶다면은 위급한 일을 얘기해보라. 절도를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하게 하라. 옛날에는 지금이나 술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색함을 알고 싶다면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라. 공자는 시가 아닌 관과 차례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 것, 그냥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고 보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이렇게 말할 뿐 견문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반면에 견문한다 할 때 이 견자는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알아챈다, 깨달을 각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찰에서의 관은 볼 관자인데 뜻을 나타내는 이제 이 볼 견자하고 의무를 나타내는 황새관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다 할 때 견자는 눈목에다가 사람인을 합친 글자인데 사람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황새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황새처럼 높은 곳에서 전체를 잘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라고 하는 말은 이 찰자를 보면 집 아래 고기 육자와 손우자, 재단을 뜻하는 시가 합쳐진 글자인데 제사상에 있는 고기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자세하게 살핀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새처럼 높은 곳에서 저울의 눈금을 살피듯이 세세하게 살피는 걸 말하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상에 있는 고기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하는 것처럼 본질까지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결론은 사람을 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깊이 헤아려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은
당태종이 사람을 뽑을 때 선정한 기준이고 현대판 신원사판도 있어서 빚을 내서 그 성형 수술까지 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공자의 체구는 당당했고 2m가 넘었으며 긴 사람, 장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공자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죠. 정수리가 튀어나오고 또 원숭이처럼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자와 제여 이야기가 있었고 9가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공자가 제시한 9가지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